마주 앉은 두 남자. 한 남자는 끝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또 다른 한 남자는 부지런히 글로 적어 옮깁니다. 도주하다 잡힌 동학군 수백 명은 남원 장터에서 총칼로 처참히 살해당했지. 나 역시 산 넘고 물 건너 전전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어. 남자가 전한 건 1894년 남원에서 벌어진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날의 기록물은 100년 뒤 세상에 공개되는데요. 바로 순교 양력과 종리원사부 동학사입니다. (2011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2권의 기록물이 기증됩니다. 1894년 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사망한 순교자 명단과 그 활동 내용이 기록된 순교 양력, 그리고 남원 동학교단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책 종리원사의 부록 동학사입니다. 소중한 기록을 남긴 남자는 직접 남원 동학농민혁명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싸우다 살아남은 천도교인 유태웅이었습니다. 오늘 더 1894에서는 남원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혁명을 위해 쓰러져간 남원 동학군의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1894년 남원의 이야기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순교 양력이라는 자료고요. 이 자료가 종리원사 부 동학사라는 자료입니다. 순교 양력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죽거나 그 직후 처형된 남원 출신 인물, 그리고 동학교단에서 활동하다 죽은 88명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동학 입교 시기부터 활동, 처형 과정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물 종리원사부 동학사는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의 연혁이 기록된 문서 종리원사의 부록인데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개 당시 남원의 상황을 자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남원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는데 종리원사부 동학사와 순교 양력을 통해서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순교 양력과 종리원사부 동학사. 여기엔 유독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김홍기입니다. 순교 양력 첫 페이지 역시 김홍기의 양력으로 시작됩니다. 김홍기의 본관은 순천으로 천성이 공평 정직하며 용감하고 호걸한 인물로 남원의 대접주이며 포덕이 5천여 호에 달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무려 5천여 호의 동학을 전도한 김홍기.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동학에 들어오게 했을까요? 남원 지역에서 어떤 세력이 중심이었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 보면 김홍기 대접주,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원 지역의 그 동학교도를 확대하고, 김홍기가 남원 지역의 그 순천 김씨예요. 자신의 일족의 상당 부분을 포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 형성되고, 임실군 오수면 탑동. 예전엔 남원군 둔덕면에 속했던 이곳은
순천 김씨의 집성촌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리를 전하며 세력을 키운 김홍기. 같은 집안인 순천 김씨를 기반으로 삼은 덕에 순교 양력엔 김씨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 중엔 김홍기의 가족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집안 사람들까지 동학에 입교시킨 김홍기. 그는 어떻게 동학에 빠지게 됐을까요? 남원 교룡산성에 자리한 선곡사 덕미람에 한 사내가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동학 창시자 수운 최재우였습니다. 경주 관아의 탄압을 피해 남원에 온 그는 덕미람의 이름을 은저감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동학 경전들을 집필합니다. 대표적인 글이 바로 동경대전인데요. 동학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쓰면서 최재우의 사상과 신념 체계를 동학으로 정립하죠. 은저감에 머물며 남원과 인근 고을의 사람들을 천도교로 전도한 최재우. 그가 직접 포교 활동을 하면서 남원의 동학 세력은 더욱 넓어집니다. 하지만 1863년 최재우가 관군에 체포되고 이듬해 처형되면서 남원의 동학 세력도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약 30년 뒤인 1888년 남원의 동학 세력이 되살아나는데요. 대접주 김홍기 때문이었죠. 임시 대접주였던 장인 최천국을 통해 동학에 입도한 김홍기는 수운 최재우가 남원에 심어놓은 보국안민의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1889년 기축에 김홍기 씨가 동학을 다시 이어와서 선구자가 되고 유태홍, 황내문, 최진학 등이 포덕의 기틀을 잡고 포덕을 함으로써 그 수가 수천호에 달했다. 김홍기를 대접주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여러 개의 접을 통할했다. 남원 지역의 동학 조직을 전체 관할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김홍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도되는 것을 보면 김홍기가 그만큼 리더십도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 등장으로 남원의 동학 세력은 점점 넓어지고 결속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이 발발한 1894년 남원의 동학 교세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김홍기 대접주가 남원의 동학 농민군의 핵심으로 떠오를 무렵 동학 농민혁명은 전주 화약으로 흐르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동학 농민군은 자진해서 해산하는 걸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동학 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과 김계남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혁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주 화약 이후 전봉준은 금구와 원평에 머물며 익산, 김제, 부안 등 전라도 서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김계남은 임실, 장수, 무주 등 전라도 동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그곳이 바로 김홍기 대접주가 있던 남원이었습니다. (1894년 6월 25일) 김계남이 수천의 병력을 이끌고 남원으로 들어옵니다. 혁명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교룡산성에 주둔합니다. 그가 혁명의 거점으로 남원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라도 서쪽 지역은 주로 전봉준과 손화중이 맡고 동부 지역은 김계남이 맡게 되는데 동부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남원이기 때문에 그 남원을 이제 그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김계남이 남원에 들어올 무렵 남원의 동학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인물은 대접주 김홍기였습니다. 그 당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김계남과 김홍기가 충돌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5월에서 들어와 가지고 9월 말 10월 초까지 있었거든요. 5개월 이상 공존한 거잖아요, 서로.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이렇게. 세력의 충돌도 예상됐지만 오히려 남원의 동학 세력을 키우는 동력이 됩니다. 김홍기와 김계남이 함께 혁명 세력을 키우던 그 무렵 일제가 경복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1894년 10월 14일 김계남은 2차 공기를 위해 남원을 떠나 서울로 북상합니다. 김홍기 또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이 내린 동원령을 받는데요. 처남 최승우와 남원과 임실에서 기포한 그는 임실에 무혈 입성해 민정을 다스립니다. 김홍기와 동학 지도부는 혁명의 불씨를 이어가지만 김계남의 빈틈을 노리고 동학 농민군의 배후를 위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보군을 이끌던 박봉양입니다. 박봉양은 이제 아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동학도들의 세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동학에 입도를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뜻이 안 맞으니까 거꾸로 동학 농민군들을 진압하는 민보구를 조직해가지고 운봉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봉양은 김계남이 이끄는 농민군 주력 부대가 북상한 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천에 달했던 박봉양의 민보군. 동학 농민군 또한 박봉양이 주둔한 남원 운봉으로 진격하기 위해 남원시 200면 쪽둘에 주둔하며 진을 칩니다. 지금 여기 현재 자리는 쪽둘에 위치한 기태바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김계남 장군이 북상을 시작한 이후에 남원성에 남아있던 동학 도인들이 운봉을 공략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군이 주둔하는 곳에 군기를 세우잖아요. 군기를 세웠던 자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봉양 역시 병력 2,000명을 이끌고 남원시 산동면 고남산 방아치에 진을 칩니다. 마침내 1894년 음력 11월 14일 새벽 4시 김홍기와 접주들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과 박봉양의 민보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전투 상황은 종리원사 부 동학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대접주 김홍기와 황내문, 유태홍, 최진학 등 각각 수천 명을 이끌고 동쪽 방아치에서 운봉 박봉양과 접전하다 패배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정상에 보이는 곳이 고남산이고요. 고남산에서 왼쪽 편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방아치입니다. 방아치 옆으로 좀 더 오면 방아산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이 능선을 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농민군이 진격을 하는 것이고 민보군은 방아치 정상에서 아래로 돌을 내리꽂는 그런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되는 곳입니다. 경상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 전투력이 막강했던 박봉양의 민보군. 그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싸우지만 동학농민군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맙니다. 방아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김홍기와 접주들은 남원성으로 철수합니다. 동학농민군이 방아치 전투에서 11월 14일, 15일 대패를 하고 철수를 여기까지 합니다. 민보군이나 수성군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11월 28일께쯤 민보군하고 수성군한테 다시 한번 성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민보군은 서문과 남문에 불을 질러 남원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김홍기와 접주들이 남원성을 지키지만 민보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기세 좋게 타올랐던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은 남원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국 끝을 냈습니다. 당시의 전투 상황은 종리원사부 동학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운봉 민포 박공양이 남원 사대문에 불을 지르고 성을 함락하니 동학군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그 이후로부터는 토벌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집집마다 뒤졌을 것이고 누구와 연관이 돼 있었다면 모두 다 찾아내서 포살을 하든 총살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잠복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원 동학농민혁명은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남원성에서 빠져나온 김홍기 역시 체포된 후 총살당합니다. 김홍기의 최후는 순교양력과 종리원사부 동학사 이 두 기록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94년 겨울에 민포군에게 체포되어 다음 해 2월 14일에 남원 장터에서 포형을 당하였다. 도인 김홍기, 김연호의 수백 명이 갑오 12월부터 을미 봄 여름까지 남원 장터, 오수 장터에서 총칼에 의해 원혼이 되고 순교양력에 기록된 동학농민군은 대부분 총살을 당하거나 목을 베는 참형을 당합니다. 조선 왕조와 양반 지배층,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동학농민군에게 잔인한 보복성을 드러낸 겁니다.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끝에 최후를 맞은 대접주 김홍기. 그의 후손을 만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년 전에 뇌경색을 알아가지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그때 아는 것도 많이 잊어먹고 그랬는데, 홍차기차 할아버님은 저희 증조부입니다. 그 양반이 젊어서 42세에 돌아가셨는데, 잡혀가지고 돌아가실 적에는 역적이지. 그때 이제 3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 3살 먹은 아들. 그 양반이 성장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됐어. 그게 3살 먹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집은 불태워버리고, 가사는 전부 몰수당해버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니, 집안이 어쩌니, 그걸 뼛속 깊이 알고. 예,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한 16살? 예, 그때쯤까지 할아버님이 살아계셨고, 형님은 장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그분들이 의무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형님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가보년 이후에 처음으로 손자라고 보니까 얼마나고 귀여웠겠어. 옛날 한복 입으면 바지 저고리 입었잖아. 나를 싸고 키웠어. 집에서는 그 없는 살림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할머니, 어머니 그분들은 또 여러 식구들 옷 입힐라, 같이 농사일라고 조심하게로. 그 할아버지 골마리 속에서 그 말하면 컸어. 그러면 조금만 옛날 생각하면 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님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4살 때 이제 가장이 되셨는데 뭐 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 뒤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릴 때 많이 힘 좀 그렇게 뭐 부유하게는 못 살았죠. 이제 그래도 우리 큰형님께서 또 그런 뜻을 이어받으셔갖고 자식들이나 동생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우리 형님 세대까지는 엄청나게 힘들게 사셨죠.
김홍기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은 계속 혁명에 가담합니다. 순교양력과 종리원사부 동학사를 구술한 유태홍 역시 남원성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뒤 동학교세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데 이어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유태홍은 다행히 이제 동학농민혁명 끝난 이후에 여러 지리산 등을 통해서 살아남아가지고 남원 지역의 동학 천도교 활동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도교 남원 교구를 설립해서 3.1운동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그 남원 지역의 신간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유태홍을 통해서 남원 지역이 어떤 민족운동의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민족운동으로 이어간 유태홍. 그는 살아생전 자신이 보고 겪은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를 종리원사부 동학사와 순교양력에 남겼는데요. 유태홍의 기억은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후대에 알리는 귀중한 유산이 됐죠. 두 기록물을 세상에 내놓은 건 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대접주 김홍기의 후손이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못 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시고 그러고 어디다가 감싸놓고 있어서 그러면 여럿이 알고 보고 좀 느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그 세에서도 또 애국심이 생긴 거고. 이것은 개인 전유물이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 역사를 같이 알아야 되고 그걸로 해서 또 우리 남원 동학이 제대로 좀 더 깊이 연구되고 그래서 위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지난날의 기록을 보고 지난날의 역사를 내가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오로지 죽창 하나만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명을 위해 참혹하게 죽어간 동학농민군. 순교양력과 종리원사부 동학사엔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동학이 전해진 남원. 그곳에서 혁명을 이끌었던 김홍기와 유태홍. 안타깝게도 김홍기는 동학농민혁명 직후 처형됐지만 유태홍은 살아남아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항일운동으로 이어갑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두 권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두 기록물은 미완의 혁명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그 대가는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1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